문화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세계문화살롱 김민하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미국 시카고에서 대도시에선 처음으로 흑인이고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시장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누군가요? 이게 시카고라는 게 이제 미국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여기서 민주당 소속인 로리 라이트풋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이 된 건데요. 이 사람은 연방 검사 출신으로 말씀드린 대로 흑인이자 여성이자 이제 성소수자입니다. 이 상대 후보들은 대부분 뭐 쟁쟁한 정치인 그리고 베테랑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결선 투표에서 뭐 이 라이트풋이 70%를 넘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고 그러고요. 특히 시카고는 첫 여성 시장, 첫 흑인 시장,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상원의원, 첫 흑인 대통령을 다 배출한 이런 도시인데 정치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긴 하지만 또 사회문화적으로는 보수적 색채가 강한 도시로 평가되기도 해서 이런 이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로리 라이트풋을 지지한 시카고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변화를 이제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치 신인이자 또 사회적 소수자 후보에 대한 지지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시카고라고 하면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는 마피아라든지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한 도시로 이제 많이 그려졌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마피아의 전설적 인물인 알 카포네가 활동했던 데가 또 바로 이 시카고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총기 폭력 사망자가 이제 500명을 넘을 정도로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고 만성적인 재정난 등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또한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기성 정치인들이 계속 이것들을 방치해 왔다 뭐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랄까요. 뭐 주변 환경도 작용을 했겠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리 라이트풋이라는 사람만이 그 대중들에게 어필한 또 다른 강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2014년에 17세 흑인 소년이 경찰이 발사한 총을 여러 발을 맞아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후에 시카고 경찰위원회 의장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경찰의 부패 행위와 총기 오남용을 철저히 감찰하는 등의 어떤 개혁에 앞장서면서 유명세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을 좀 잘 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장점이 이제 좀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니까 최근 미국에서 이런 성소수자 정치인들의 성적이 좀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카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일리노이주에 속한 메디슨시에서 성소수자 여성 후보인 사치아 로즈 코네이가 또 이제 시장 당선이 됐다고 그러고요. 네. 또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5선의 하원 의원 출신인 제러드 폴리스가 커밍아웃을 하고 콜로라도 주지사에 당선됐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성소수자 정치인들의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소수자인 배우가 주지사 도전을 선언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미란다 홉스 역을 맡았던 배우 신시아 닉슨이 이제 그 사례인데 네. 지난해 3월달에 차기 뉴욕 주지사에 도전한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해 9월에 진행된 민주당 내 경선에서 현역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에게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앤드루 쿠오모는 같은 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3년임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신시아 닉슨은 요즘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정치 쪽에서 계속 커리어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쭉 보니까 세상의 변화의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런 게 딱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린 영화도 있는데요. 네. 성소수자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구스 반 산트 감독의 밀크입니다.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1970년대에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시의원이 되는 이제 하비 밀크의 삶을 이제 그렸는데요. 숀 펜이 하비 밀크 역할을 맡았고 조시 브롤린이 또 악역인 댄 화이트를 맡아서 이제 열연을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70년대면 특히나 더 지금보다도 더 좀 폐쇄된 사회였을 텐데 성소수자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 하비 밀크는
3번이나 낙선을 했고 4번째 도전에서야 시의원에 당선될 수가 있었고요. 당선 이후에도 정치 활동이 물론 쉽지 않았죠. 그래서 특히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의안이 제출이 되면서 또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부침을 겪는데 하지만 이제 다른 성소수자들 및 지지자들과 함께 하비밀크가 이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했고 원하는 어떤 일들을 결국 성공시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대단히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 건가요? 동료 시의원이자 반대파였던 댄 화이트가 하비밀크하고 이 시장을 함께 살해를 한 건데요. 영화는 3만 명의 추모객들이 촛불행진을 하면서 이 하비밀크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 댄 화이트는 법정에서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해서 낮은 형량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4만 5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일도 당시에 벌어졌었는데요. 네. 이 영화의 개봉 이후인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비밀크에게 일반인에게 수여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추서를 했습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그만큼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정치계에서 크다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금지할 거냐 아니면 인정할 거냐 여부를 놓고 계속 이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대표적 사례인데요. 그렇죠. 민주당은 뭐 인정하자는 쪽으로 거의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공화당은 여전히 종교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금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재밌는 것은 보수적인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인데도 자기 자식이 성소수자인 경우가 있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사례인가요? 이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맡았던 딕 체니인데요. 네. 이 딕 체니는 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일방적인 대외 정책을 이끌었던 주요한 인사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진 인물인데 이 사람의 둘째 딸인 메리 체니는 성소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딕 체니는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소재와는 달리 좀 애매한 입장을 계속 얘기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또 첫째 딸인 리즈 체니가 지난 2013년에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이제 보수 성향의 정치자금 후원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동생의 이제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또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는 이런 진기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개인의 가치관은 가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딕 체니에 대한 영화도 곧 개봉한다고 하죠. 4월 11일에 이제 딕 체니가 주인공인 바이스라는 영화가 국내 개봉을 하는데요. 네. 감독이 아담 맥케이입니다. 이 사람은 2015년에 영화 빅쇼트로 이 복잡한 내용의 금융위기 문제를 잘 풀어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죠. 바이스에서 딕 체니 역을 맡은 배우는 크리스찬 베일인데 이 영화를 위해서 20kg 이상 살을 찌우고 특수분장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딕 체니를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딕 체니가 방한했을 때 이제 직접 취재를 하러 갔던 기자의 후기를 보면 이 크리스찬 베일이 그의 눈빛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이 딸 문제도 이 영화에서 좀 일정 부분 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성소수자와 정치적 문제를 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사랑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도 좀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2006년에 개봉한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는데요. 대표적인 영화죠. 그렇죠. 저 이 영화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양떼를 돌보는 이 두 카우보이가 이 사랑에 빠지면서 겪는 일에 대한 내용인데 카우보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친 사나이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을 둘이서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성애자로 살아왔고 한 사람은 또 가정이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도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된 거고 이런 관계가 어렵게 또 장기간 이어져 오는 이런 상황들이 쭉 영화에서는 이제 서술이 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내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성소수자의 사랑도 본질적으로는 이성애자의 그것과 또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느낌을 이제 잘 전달해주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나와 다른 가치관을 참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좀 더 접하기 쉬운 문화적 매체가 있는 거고요. 뭐 현대사회가 지금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만큼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만 특히나 미국 사회를 보면 인종차별이 굉장히 여전하고 그건 뭐 인종차별은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마찬가지이죠. 그렇죠.
이 지금 흑인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것에 대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한 어떤 그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기까지도 사실 영화에서 흑인 대통령을 표현하는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2년 더 맨이라는 작품에 미국 대통령으로 흑인이 처음 이제 등장을 했고 1998년 딥 임팩트라는 작품에도 흑인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여전히 문화예술계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또 흑인 분장 문화에 대한 논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흑인 분장 문화라는 게 있나요? 백인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등의 어떤 흑인 분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네. 최근에 일부 정계 인사들이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진 데다가 패션업계 구찌가 이 흑인 분장을 연상시키는 의류를 내놔서 또 비판을 받은 일이 있으면서 이게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일 아닌가 싶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이게 또 꽤 오래된 문화적 인종차별의 코드로 기능을 해왔다. 이 점을 같이 봐야 이제 이 사건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꽤 오래된 문화 코드라고요. 그렇습니다. 1832년도에 이제 뉴욕 극장에서 점프 짐 크로우라는 제목의 악극이 이제 공연이 되는데요. 네. 백인 배우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흑인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미국 대중문화에서 이제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쭉 이루어지는데 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겁니다. 첫째는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는 일 자체가 흑인의 인종적 특성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의 일환으로 이제 계속 시도돼 왔다는 거고요. 그렇죠. 둘째는 대중문화 전반에 흑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흑인도 대개는 우스꽝스럽거나 범죄자라든지 이런 이상한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과거 인종분리를 정당화했던 법도 짐크로우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인종 분리 그런 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식당, 학교, 화장실, 극장 또 버스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제 운송수단에서 백인 구역과 흑인 구역을 나눠 놓도록 이제 한 법인데요. 네. 남북 전쟁으로 이제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이 됐지만 이런 좀 이 노예라든지 인종차별 문화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남부주들의 이해관계가 이런 법으로 이제 좀 절충돼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1954년도에 공립학교에서 인종분리 교육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비로소 이런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되는데요. 이듬해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 승객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것이 민권운동을 촉발시키면서 버스에서의 이제 흑백 좌석 분리제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964년에 이르러서 인종, 민족, 국가 그리고 여성의 차별을 금지한 연방 민권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짐크로우법이라는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진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화적 코드로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게 이번 사건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런 인종차별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고 남의 일이 아니라 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인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